네, 안녕하세요. 어, 이 머리를 민 이 패션이 음, 앞으로 가장 오래갈 저의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물론 강의할 때는 좀 뭘 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관, 그러니까 청중들이 눈이 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연히 제가 이렇게 머리를 밀고 최근에 이제 이 다초점, 그러니까 누진 다초점 노안 때문에 이 렌즈로 바꾸고 그렇게 하는데 예전에 제가 음, 신문을 봤던 내용 중에 옳은 게 하나 있는데 앙드레지드라는 사람이 사진 찍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앙드레지드 얼굴 아세요? 저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어,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다. 아무튼 뭐 이거야 뭐 인터넷 찾으면 나오니까. 그래서 앙드레지드가 쓴 안경하고 예전에는 이렇게 완전 둥근 안경이 좀 인기 있었나 봐요. 이건 완전 둥근 게 아닌데 하긴 뭐 그 렌즈를 가공하고 끼우고 하는 게 완전 둥근 게 더 편했겠죠 예전에. 그래서 아마 정조도 안경을 썼었잖아요. 음, 완전 그때는 둥글었었죠. 근데 이제 앙드레지드의 좁은 문 이야기를 읽다가 저 중학교 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뭐 2, 3학년 때 읽었던 강력한 어떤 감동을 받았던 책은 좁은 문은 아니고요. 좁은 문은 중3 때 읽었고요. 중학교 1, 2학년 때쯤에 제가 저에게 가장 인상 깊게 가슴을 울렸던 책이 있는데 그게 법구경하고 책은담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저는 머리를 깎을 수밖에 없는 운명일지도 몰라요. 왜냐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법구경 내용이 왜 그렇게 좋은지 그다음에 마치 숲속에서 운둔하는 어떤 학자의 덕성을 드러내는 책이 책은담 같은 책이거든요. 어, 그래서 책은담하고 법구경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 중학교 때부터. 근데 이제 그 좁은 문을 읽으면서 제 인생에 어떤 좀 부작용이 생긴 게 좁은 문이 왜 좀 마음으로는 막 사랑하는데 이루지 못하는 그 두 남녀 관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중학교 때는 못 봤는데 그 좁은 문에 그 남자가 쓴 편지에 이런 내용이 나온대요. 저는 기억이 전혀 안 나요. 왜냐면 이게 일부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남자가 널 너무 사랑하기에 머리로 기계업 따윈 부릴 수도 없어. 사랑할수록 내게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 머리로만 하는 게 사랑이라니. 점점점점. 이 젠장이라는 거죠. 이거는 사랑을 머리로만 해야 되는 거야? 약간 여기서는 중세 엄숙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스킨십이 이렇게 금지된 어떤 그런 사랑이 있잖아요. 머리로만 하는 게 사랑이라니, 점점점점.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이런 구절이 좁은 문에 있대요. 근데 저는 이 구절은 생각이 안 나고, 왠지 그 머리로만 하는 사랑이 좋은 건가라는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그래서 그 이후에 저는 이제, 음, 이렇게 제대로 사랑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법구경하고 책은담을 가장 좋아했으니까 중학교 때. 에, 근데 앙드레 앙드레지드의 저 지금 여기 맞은길 사랑방에서 호가 된 새벽 먹고 왔어요.
호가든에다가 오징어. 요즘에는 병맥주 중에 호가든이 맛있어서 제가 좀 여유가 생긴 거죠. 여러분 덕분에. 싼 거 먹어야 되는데 4,000원짜리 먹어야 되는데 맥주집에서 6,000원짜리를 먹고 왔으니 여유가 정말 많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앙드레지드는 뭐랄까 그 좁은 부분에서 그 남녀 간의 그런 사랑에까지 스며든 어떤 그 엄숙주의, 뭔가 교조주의 뭐 이런 것들을 그거를 비판하는 소설이었나 봐요. 근데 저는 그런 느낌, 그런 기억이 안 나요. 이제 너무 어렸을 때 읽어가지고 그런가 봐요. 근데 다시 읽고 싶지는 않고 읽어야 될 책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책을 이렇게 요약한 부분을 보니까 아, 여러분 중학교 때 정말 13살, 14살 때 그 읽었던 책에 그 사람 인생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신문에서 이게 2017년 12월 신문이거든요. 근데 이거 그 초음속 비행기 콩코드 초음속 여객기가 부활할 것이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진공 루프라고 하나요? 그 초고속 땅속을 지나가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수송기관이라든가 초음속 수송기관 굉장히 빨리 가는 그러니까 뭐 음, 한국에서 미국까지 4시간 5시간 만에 가는 그런 비행기.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사, 로키드 마틴, 붐테크 이런 비행기 회사에서 그 차세대 초음속 비행기를 개발하고 있고 굉장히 이 지구의 도시와 도시들이 더 안전하고 더 가까워지는 그런 때가 지금 계속 오고 있어요. 아무튼 또 하나 이제 여기서 꼭 얘기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일본의 경제학자 요시카와 히로시가 쓴 책인데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망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인구론 하면은 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가 축소되기만 한다. 근데 물론 축소되는 영향은 있겠지만은 분명히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것이다. 그러니까 줄어드는 인구에 맞는 어떤 새로운 수요, 인공지능, 방금 얘기했던 뭐 초음속 여객기, 그 다음에 지하를 아주 빠른 속도로 관통하는 그런 어떤 진공관 열차 같은 거, 진공관 이동수단,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굉장히 이렇게 고급화되면서 사람들의 그 소비의 방법, 패턴 이런 것들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호모 루덴스화 돼가는 것이죠. 호모 루덴스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비즈포커스 이런 동아일보의 비즈포커스를 보면은 가상현실 게임, 가상현실 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원격 의료 얘기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감성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블록체인, 차원 높은 보안 시스템, 암호화폐, 지금 이렇게 이런 쪽으로 계속 업체들이 돈을 쓰고 있는 것들이 나와요. 정말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어떤 본격적인 어떤 시작을 알리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감성하고 호모로덴스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경제는 분명히 전반적으로 제조업은 망하겠지만
어떤 콘텐츠, 그러니까 우리가 즐기는 콘텐츠라든가 여행 같은 거는 잘 안 망하죠. 그런 의미에서 핀란드의 어떤 MBA, 핀란드의 알토 대학이라는 MBA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알토라는 이름은 핀란드의 예술가의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예술가의 이름에서 알바 알토인데, 잠깐만 검색을 해볼게요. 어떤 예술가인지. 핀란드의 알바 알토라는 사람은 디자이너라고 볼 수 있네요. 디자이너 겸 건축가인데, 굉장히 예술성이 뛰어난 분이고, 세계의 굉장한 어떤 디자인을 가진 50개의 의자 중에서 3개가 알바 알토의 디자인일 정도로 이 사람은 가구 디자인에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네요. 우리가 가끔 보는 이 의자도 알바 알토의 디자인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겹쳐지는 의자 있죠. 이렇게 원형인데 다리가 산발이로 돼 있는 거. 우리 어머니 집에도 이거 하나 있는데 이게 알바 알토 디자인이에요. 저도 이제 그 가구 디자인에 관심이 많아서 예전에 독일로 유학 가려고 준비까지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알바 알토처럼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제 그림을 사주신 이 마중물로 계속해서 또 그림을 그려서 성장을 해서 여러 가지 디자인이나 건축까지 쭉 성장을 할 텐데, 이 알바 알토는 핀란드 집회에까지 드디어 올라간 디자이너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회에 디자이너가 올라간 국가예요. 핀란드 대단하죠? 예. 근데 바로 그 핀란드에서 알바 알토의 이름을 딴 그 알토 대학교에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는 MBA를 경영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전 세계 그 굉장한 교수들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이렇게 편지를 보낸대요. 자연이 아름다운 북유럽에서 가족과 함께 2주간 휴가를 즐기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모든 경비를 다 지원하겠습니다. 대신 그 2주 동안 딱 한 과목만 이 알토 대학에서 강의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보낸대요. 그러니까 당신들의 가족을 데리고 우리 핀란드 여행을 다 해라. 2주 동안 경비 다 대주겠다. 근데 한 강의만 해줘라.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를 받은, 이 이메일을 받은 교수들은 가족들 관광도 시키고, 그리고 자기가 쓴 책 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걸 가서 거기 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스케줄이 잡히겠죠? 그걸 가지고 또 어떤 교수가 우리 알토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로 했다 하면서 그 스케줄 표 가지고 또 전 세계의 사람들 공고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전 세계에서 또 학생들을 모집해요. 그러니까 이 알토 대학에 직접 와서 강의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따지자면 뭐 지구상에서 MBA 과정에서 가장 럭셔리한 학교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게 외부 멘토를 이런 식으로 핀란드에 부족한 것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렇게 연구를 해서 바로 이런 방식의 MBA를 운영을 하는데, 자기가 부족한 그 외부 멘토를 이렇게 초청을 해오는 거예요. 학생도 외국에서 그냥 이렇게 데려오게 돼요. 우리 공교육도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핀란드의 이 알토 대학이 우리 한국의 대학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에도 외부 멘토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떤 DNA를 다양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뭐 DNA는 어떤 알매 DNA, 지식 DNA, 그것을 밈이라고 그러죠. MEM이 밈. 어떤 밈의 다양성, 그다음에 이 몸이 함께하는 체험의 다양성, 감각의 다양성, 뭐 그런 것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을 바꾸고 가는 데 있어서 이 핀란드의 알토 대학이 경영하는 이 방식이 굉장한
영감을 주는 것 같아요. 자, 저번에 제가 한번 말했는데요. 나이 들수록 근육이 계속 사라지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그런데 생존율, 그다음에 건강, 수명과 정말로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게 근감소증이라는 게. 그러니까 근육이 감소하면 빨리 죽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한 도표가 하나 나오는데 근감소증과 초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근감소증. 그래서 뭐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뭐 이런 책도 있는데 살짝 오르막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여러분 계단도요 나이 들면은 올라갈 때는 계단을 사용하면 되는데 내려올 때는 계단을 사용하면 안 된대요. 무릎이 너무 충격이 있어서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올라갈 때 천천히 올라가면서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동아일보 역시 삼성의 어떤 광고비에 의존을 많이 하는 언론이겠죠. 그런데 쌈바 문제를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미래 사업 뿌리마저 흔들려. 쌈바 건드리지 마!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쌈바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45만 원 받았던가. 1시간 반 강의했었는데 그때 제가 쌈바 사장님도 저쪽에 있었고 부사장 다 있었죠. 제 강의 결론이 뭐였는지 아세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차세대 성장 곡선을 당장 올라타야 된다. 이게 제 강의의 주제였어요. 왜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일종의 제조업이에요. 여기 보면은 뭐 CMO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의약품 위탁 생산인데 주로 이제 복제약이라든가 바이오 시밀러 뭐 이런 바이오 제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서 병원에 공급하는 거죠. 이렇게 공급하는 약인데 이게 이제 그래서 제조업이에요. 근데 삼성이 원래 이제 제조업이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좀 빨리 자리를 잡긴 했는데 이게 의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DNA 수준의 근본적인 처방하고 또 하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한 관리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들기 전에 병들지 않게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왕 병들었다면은 이것을 약물로 처리할 게 아니라 당신의 DNA를 어떻게 바꿔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이 두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철저한 예방 치료, 예방 관리, 그 다음에 근본 치료, 세포 치료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CMO라는 방식이 지금은 당장 돈이 되고 있지만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저는 미래 사업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업은 이 미래 사업이 아니에요. 미래 사업의 뿌리마저 흔들려 이런 식의 기사를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뭐냐면 우리는 한국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기업의 독점 때문에 미래지향적 사업이 투자를 받기가 더 어려웠고 어떤 그 경영의 어떤 세금 혜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회를 얻기 힘들었기 때문에 투자 기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래 사업이 더 망가져왔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핀란드에서 노키아가 망한 것과 한국에서 삼성전자가 망한 것은 매우 다르다. 이제 이런
노키아가 망했을 때 이런 그 평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노키아는 망했을 때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벤처 기업을 에, 다시 열었거든요. 왜냐면 거기는 이제 그 실업수당이라든가 청년들에 대한 혜택이 많거든요. 직장을 잃은 사람에 대한 재취업 기간의 어떤 혜택이 아주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뭐 갑자기 대기업 직원들이 직장을 잃었을 때 벤처기업을 창업한다거나 하는 거를 좀 생각하기 힘든 구조에 현재 처해 있거든요. 어찌되었건 지금 계속해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8만 명이나 관련이 돼 있고 우리 주식 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날아갈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이 삼성바이오를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기사들을 아무래도 쓰고 있죠. 동아일보에서는. 그런데 이거는 한번 거쳐가야 할 일이라고 봐요. 그 상장 폐지 해야 하는 게 어쩌면 도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떤 뭔가 규제 때문에 기업이 벤처 기업이 잘 성장할 수 없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정말 깜짝 놀랐는데 자 죽어가는 사람을 119 차에 태웠어요. 근데 구급대원은 의사 자격증이 없죠. 그런데 심전도를 재서 의사한테 원격으로 이 사람의 상태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료진이 병원에서 119 구급대원이 구급차에 실은 사람을 심전도를 측정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의사한테 보냈어요. 근데 의사가 다시 그 결과를 구급대원한테 알려주면 둘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무자격자가 심전도를 측정했으므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 기록을 보고서 조언을 해준 구급대원한테 조언을 해주면 만약에 그 의사가 1년 동안 의료기관의 영업정지, 의료법상 무허가 원격 의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그런데 구급대원들은 이 법을 계속 어기고 있대요. 왜? 살려야 되니까 일단은 이 사람을 살리고 싶으니까. 우리나라 이 바이오 의료의 어떤 실상이에요 이게. 사람을 살리고 싶고 그렇게 큰 부작용이 없고 그리고 전문의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은 감옥에 가야 되고 벌금을 내야 돼. 자,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법 누가 만들었을까요? 의사들이 로비한 거죠. 자기 영역 침범하지 말라고. 의사 집단이 예전부터 그래 왔어요. 돌팔이를 방지하기 위한 건데 국회의원들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빨리빨리 법률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 후진국 되는 거 이게 시간 문제입니다. 뭐 어차피 후진국 되어가고 있긴 하지만 이 두 가지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요. 자, 아울렛 있죠. 이렇게 쇼핑몰 아울렛에서 뭐 숲 체험이라든가 직접 몸으로 하는 체험, 호모 루덴스 체험을 제공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지금
롯데하고 현대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뭔가를 사러 가는 게 아니라 볼거리하고 놀거리를 자꾸 배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요즘의 트렌드죠. 그리고 구글이나 애플에 맞서서 삼성 갤럭시 폰에서 그 게임 앱 개발자들을 모으고 있는데 수수료를 30%에서 확 낮췄어요. 5%에서 20% 사이로. 그렇게 해서 이제 삼성이 게임 산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저는 삼성 전체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예를 들어서 상장 폐지하는 것은 과연 미래 먹거리에 위협을 주는 것이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거 삼성이 현재 게임 개발자들에게 이익을 더 많이 주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거 이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이런 게 진짜 미래 먹거리죠. 제조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나라 대기업이 부분적으로는 더 성공해야 되고 또 부분적으로는 망해야 돼요. 같이 이렇게 성장하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미래지향적이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나라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시골에서 이제 광주로 그때가 5.18 광주 5.18 직후 80년도에 후반기에 5.18이 다 끝나고 나서 살짝 조용해졌을 때 광주로 이사를 갔는데 그때 이제 전셋집에 들어가면서 잠시만 커피 좀 보고요. 커피가 팔팔 끓어가지고 섞었어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집이 왜 남아 도는데 돈을 받고 집을 주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어쩌다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선사업가의 꿈을 그때 가졌거든요. 초등학교 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노숙자, 노숙자의 증가, 그 다음에 집으로 등록될 수 없는 집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요, 거의 300만 명이에요. 여기는 272만 명이라고 나오는데, 저는 한 300만 명 될 거라고 봐요. 굉장히 많은 인구거든요. 집 같지 않은 데에서 집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서 사는 사람. 저번에 고시원 그 불난 게 그건 집이 아니잖아요. 그죠? 창문도 없는데. 물론 저도 창문도 없는 데서 지금 그림 그리고 있지만 지하라서 어, 저도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그림을 오랫동안 그렸어요. 예전에 EBS에 그 어떤 책 읽어주는 프로그램에 제가 전화로 출연한 적도 있었어요. 비닐하우스에서 월세 내면서 그림 그리는 화가 누굽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랬더니 그, 그 사회자가 책을 쓴 그 탤런트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분이 화이팅! 해주고 그랬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죠. 그래서 그렇게 비닐하우스, 뭐 옥탑방은 집으로 봐야 되고, 뭐 상가 건물, 고시원, 또는 이렇게 노숙 이렇게 지금 한겨레 신문에서 다룬 게 뭐냐면은 그거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한번 망해서 어떤 괜찮은 집에서 쫓겨난 가구가 있었을 경우에 그게 자식 세대로 계속 그게 유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자식들 중에서 2세들 중에서
자기가 자기 집을 갖게 된 청년의 경우에 88%가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서 그 집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88%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정상적으로 살아서 정상적인 집에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 부동산 투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죠. 집을 삶의 공간을 월세 받는 수단으로 만들어버린 것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빨리 끊는 것도 우리나라의 그 창의 혁신성을 살리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뭐 아직 제 집이 없지만 우리 이제 저의 그 후원 회장님 6일문 전북 카네기 그 6일문 회장님 그분이 이제 주최를 해서 카네기 전북 카네기 30기인 것 같은데 아무튼 소피아 여성병원의 두재균 병원장님이 이렇게 장으로 있는 어떤 그룹에 제가 이제 원래 11월 달에 강의를 하기로 했는데 12월 달에 이제 제 그림에 대한 강의를 그분들한테 하기로 했고 이제 병원장 그 컬렉터들이 제 그림을 곧 사게 될 가능성이 아주 많아졌어요. 근데 그 6일문 회장님이 매일매일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는 점심 한 끼를 매일매일 사람들을 사준다는 거예요. 거의 매일이겠죠. 뭐 한 1년에 300명 이상한테 자기가 밥을 사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돈이 안 들어가요. 근데 이제 그때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가졌던 꿈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매일매일 집을 사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6일문 회장님한테. 어떤 그 정도의 어떤 계획,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냥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얘기가 툭 나갈 정도로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고 여기 제가 유튜브에 살짝 그 이야기를 남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겨레 신문에 차트 읽어주는 남자 신현우 씨가 마지막으로 이제 25번째인데 여러 가지 그동안 그래프 차트를 많이 보여줬어요. 근데 이게 마지막 코라 그러는데 도서관의 중요성, 뭐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한 가구당 자기 집에 평균 책을 몇 권 소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통계를 낸 건데 정말 재밌죠? 전 세계 평균이 115권이고요. 한국이 91권이에요. 한국이 빨간 줄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중간에 세계 평균이 115권이고 그러면은 자기 가정이 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는 어딘가? 역시 핀란드, 뉴질랜드, 덴마크, 체코, 스웨덴,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어디죠? 북유럽 선진국이잖아요. 북유럽 복지국가. 책을 살 만한 돈이 일단 복지 제도가 너무 좋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그 도서관이 많다고 해서 책을 안 살 것 같죠?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 보면요, 그 책을 갖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책을 또 사게 돼요. 저는 제가 도서관에서 읽었던 책을 산 경우가 거의 한 5분의 1에서 3분의 1은 되는 것 같아요. 이 책은 내가 꼭 집에 가지고 있고 싶다. 그래서 제가 제 화실이 한번 대규모로 불나기 전까지 늘 제가 가지고 있던 소장 도서는 3,000권이었거든요. 3,000권 정도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500권으로 확 줄어들었는데 근데 그 집에 책을 500권 정도 가지고 있다라는 게요. 거의 전 세계 최상급이네요. 이거 보니까. 자기 집에 500권의 그 교양 도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엄청난 퍼센트인 것 같아요. 엄청난 퍼센트인데 이 사람이 연구한 게 성인이 된 이후에
문제 해결 능력, 수학적 문제 해결 능력, 언어적인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기술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물론 이 차트가 어떻게 나왔는지 는 뭐 해외에서 연구된 거를 발표했겠죠. 이런 연구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연구거든요. 했는데 그 집안에 뭐가 나오냐면요, 그 집안에 책이 어디서 좀 많이 갈리냐면, 갈림길이 있어요. 문제 해결 능력이 갈리는 갈림길이 있는데 그게 약 300권 정도입니다. 300권. 이 도표를 보면은 이 도표인데 이 경계선이 300권이에요. 이 경계선이. 그러니까 그 300권을, 여기서 동화책 300권이 아닙니다. 교양서적이에요. 단행본 교양서적이라고 봐야 돼요. 막 전집, 물론 전집도 포함되긴 하는데, 아무튼 계속해서 새로 사는 어떤 책을 포함한 단행본 300권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그 책이 자기 자식들 또는 자기 자신이 읽지 않던 간에 이 차트는 뭐냐면은요, 이 차트의 제목이 이거예요. 책을 읽지 않더라도 집에 책을 쌓아놓아야 하는 이유예요. 근데 그 책이 거기 꽂혀 있느냐 꽂혀 있지 않느냐, 그 책을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까지는 조사하지 않았어요. 몇 권 있느냐만 조사를 했단 말이죠. 그 집안에. 그런데도 문제 해결 능력이 그 집안에 300권 이상의 단행본이 있으면은 굉장히 성인기의 문제 해결 능력이 좋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구당 책 보유량은 선진국 수준은 200권 이상이에요. 선진국 수준은 200권 이상.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에 어떤 갈림길을 주는 권수가 300권이에요. 즉 결론적으로 오래된 책은 기증하거나 이렇게 하시고, 비교적 그래서 10년 내, 20년 내 출판된 책, 또는 굉장히 누구나 다 알만한 어떤 고전은 좀 뺐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나온 책 200~300권 정도가 자기 집에 있어주는 게 자기한테도 자기 자녀들한테도 좋다라는 결론을 이 사람이 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1가구당 200권에서 300권의 책을 꼭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자기 집에 꼽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찌되었건 이런 굉장한 하나의 데이터가 나온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쓴 2권의 책을 한 번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인공지능과 미래 인문학. 보란 얘기가 아니라 좀 집에 꼽아놔도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인공지능 vs 인간지능 두뇌 사용 설명서. 정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책이고요. 백과사전 같은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주 볼품없고 오타도 엄청나게 많은데 소장 가치가 있는 2권의 책 소개하면서 이번 신문 칼럼 마감합니다. 신문 기자. 신문 기자라고 보이는 칼럼 헷갈렸어요.